먼저 제목은 뉴 인터페이스, 뉴 익스피리언스라고 잡았는데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접해보셨던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개념들이 뭐 CUI부터 GUI, NUI, 뭐 요즘에 TUI, NUI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그러면은 그거 다음에 인터페이스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근데 지금까지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제공해주는 걸 받고만 살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입장에서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네요. 네, 일단은 저는 뉴미디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5가지 정도 이슈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인터랙션, 리얼타임, 컨버전스 이렇게 작은 주제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개괄적인 내용인데 뉴미디어에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떻게 보면 이전 시대 최근에 오기 이전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트가 기술이고 모든 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화되면서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는 떻게 보면 좀 기계적이고 최근에는 특히 디지털적이죠. 굉장히 사람과는 좀 멀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문자, 그림, 영상, 소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서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에는 경험이라는 차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주던 메시지의 그 포맷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죠. 근데 지금에 와서 급속도로 그런 뭔가 매체적인 특성이나 그런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날마다 붙잡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SNS나 이런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누리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새로움인 것 같아요. 그 새로움이 주는 만족감에 그리고 혹은 나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고 열심히 기술이라는 걸 붙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는 기술이라는 거는 하나의 재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기술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돌로 된 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도료를 열심히 연구를 했죠.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수준의 연구까지 그런 기술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 창작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재료로 활용해서 다양한 창작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섞이고 있어요. 융합되어진다고 하죠.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테크놀로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조금 전에 기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술이 제가 있는 분야가 미디어 아트라는 분야인데 이쪽에서의 기술과 일상에서의 기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정작 그 실체를 파하고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일상에 있는 기술이 훨씬 더 하이테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는 기술이라는 걸 접했을 때 되게 당연시되고 뭔가 놀랍거나 새롭지 않아요. 근데 미술관에 가서 미디어 아트라는 걸 접했을 때 겪는 기술은 그다지 하이테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나에게 이렇게 새로움을 줄까? 예,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미디어 아트 중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키네틱하게 움직이는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거에 있는
그런 데 들어간 기술 같은 것들이 뭐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나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기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를 이용한 작품의 경우도 우리가 뭐 은행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이 사실 훨씬 더 심도 있고 안정적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후에 많은 사례들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면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무조건 하이테크를 추구하는 것일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기술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많이 있어서 그냥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것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은 이슈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디어 아트라는 걸 접할 때 가장 낯설은 부분이 인터랙션이었어요. 뭔가 반응한다는 거. 근데 인터랙션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기 있는 스위치를 키면은 불이 켜지죠.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진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센서들을 뭐 현관에 들어서면은 불이 켜진다.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인터랙션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그 원리를 알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인터랙션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상수라는 개념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던 하나의 숫자 혹은 하나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값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건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터랙티브 아키텍처라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방에 평면을 봤을 때 가로의 치수가 정해져 있고 세로의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화한다, 그러면은 도면에 있는 가로의 숫자와 세로의 숫자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공간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완성되어 있는 걸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일부분을 비워놓거나 그 자리에 있는 숫자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완성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경험자의 경험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달해주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만족도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로 써있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경험자가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공산품뿐만 아니라 웹서비스,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리얼타임. 다양한 기술이나 SNS 등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이야기하는 리얼타임이라고 했을 때, 뭐 구글 실시간 검색이나 굉장히 많은 리얼타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진짜 리얼타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리얼타임은 조금은 기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리얼타임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리얼타임이 아닌 게 많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보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경우가 많고,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리얼타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 터치 센서, 터치 스크린 같이 손에 대는 순간 나에게 0.01초 사이에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기계적인 인터랙션 리얼타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차이에서 지금 만족감이라는 것들, 사용성이라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뭔가 면과 면이 접촉하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두 뮤지션이 협연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기술일 것 같지만 그런 기술을 데모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운드가 정말 싱크가 딱 맞게 전달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현재 기술로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이나 이제 시각적 제약들을 넘어서는 그런 리얼타임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또 뉴미디어의 하나 이슈일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인데 컨버전스. 예,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 거고요. 어떤 모티브나 메타포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컨버전스적인 사고 방식일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 뭐 건축, 인문, 사회, 공학, 디자인, 예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제 관심사고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를 이야기했을 때 요즘에 이제 소셜 디자인, 소셜 IT,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예전에 디자인이나 마케팅에서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했었다면은 이제는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쓸데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전 같은 사치라고 할 만큼 예를 들면 뭐 동물복지, 닭을 왜 이렇게 건강하게 닭의 정신을 건강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키워서 나는 그 닭만 먹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소비를 할 때 착한 시작, 착한 가게, 공정무역 이런 차원으로 이제 가치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뉴미디어들이 그것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인 측면 하나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전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쉽게 뒤섞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배워나가기 위해서 사방팔방 정말 뛰어다니고 있고요. 아직은 컨버전스라는 화두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뉴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몇 가지 화두를 또 살짝 던져드리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제일 관심이 많다고 했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후에 소개할 인터페이스의 조금 선행적인 전달이랄까요? 그랬을 때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환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환경에서 인풋 아웃풋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금방 생각이 나시고 그 생각의 갈래가 금방 끝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여기 빈칸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가면 키패드나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이 인풋이죠. 입력 장치. 자, 그랬을 때 아웃풋은 그럼 뭐가 있느냐? 조금 더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진동, 그 다음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 프린트 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풋과 아웃풋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터페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익숙해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컴퓨터를 대할 때 컴퓨터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대화하고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잖아요. 일종의 소통하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우리에게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되어지고 특히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함을 줄 것인가 새로움을 줄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사람에게 의식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뭐 이 휴대폰은 멀티터치가 돼. 그런 마케팅 포인트 자체가 하나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뭐 흔들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주방에서 쓰는 되게 단순한 물건의 인터페이스에 막 혁신을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점. 또 하나가 있네요.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조금 전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 지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기술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의 서비스고 상품이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사실은 기술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숨겨서 그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는 또한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을 숨기기 위한 기술, 이런 것들이 뒤에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아마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을 어떻게 숨길 건가 했을 때 그거를 아이디어로 쉽게 풀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은 전달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가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선행되어지는,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내면적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지금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거가 굉장히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인터페이스라면,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내면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에 붙였는데, 이런 상품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상품인데, 반지가 있어요. 그리고 반지가 그 케이스에 담겨 있어요. 프로포즈를 하죠. 남자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냥 열어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인터페이스는 이 케이스에 키스를 하면은 음악과 빛이 나면서 케이스가 열려요. 되게 쓸데없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쓸데없는 건데, 여자들 입장에서 되게 낭만적이고 커다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키스를 한다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남자로서 이렇게 약간 민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기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용기 혹은 뭔가 사랑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굉장히 작품에 좀 치우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이 서비스나 제품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그런 사례고, 아트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 차원으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평등해질수록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내면적 기제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자 자신과 관련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례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지속적이려면은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되고 내가 관여가 되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제가 이거의 하나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 게, 강남에 이제 미디어풀이라는 게 서 있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서 또 한쪽만 서 있죠. 한쪽이, 제가 듣기로 한쪽은 강남구고 서초구라서 한쪽만 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건너편에서 늘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멋있고, 화려하고 밤하늘을 이렇게 수놓는 화려함.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광고와 똑같은 영상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달에 30일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는 그게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움이나 재미가 되지 못하고 공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광고는 사실 공해죠. 나쁜 건데 멋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이게 속고 있는 건지 모르고 빠져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광고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죠. 요즘은 굉장히 공익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미디어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뭔가 자동차랑도 반응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있죠. 여기 서울스퀘어. 저도 이제 다음에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서울스퀘어 거기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죠. 거기다가 프로젝션이 LED로 켜지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랙션이 되고 있지 않죠.
일방적으로 서울스퀘어에서 틀어주는 영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봐야 돼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내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은 갈 때마다 새로운데 거기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를 제가 작은 데모를 하나 가져왔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타입이에요. 쉽게 누가 만들겠다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어렵지 않고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불이 켜지고 있죠. 이게 제 심장 박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흔들어 볼게요. 흔드는데 이 정도 흔들어도 작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몸이 느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흔들고 있는데 목소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힘이 들고요. 숨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힘들어지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은 제 심장이 힘든 만큼 얘도 뭔가 박동이 빨라져 있죠. 이제 저는 잠깐 숨을 좀 가라앉힐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숨이 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분해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프로토타입이거든요. 흔들면 빨라지는 건 맞는데 이게 내 심장과 싱크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써도 싱크를 시킬 수는 없죠. 심장이라 센서를 박을 수는 없죠.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컨셉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뭔가 나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소형화돼서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술적으로 대단한 거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혹시 궁금해하실까 해서 그냥 정말 LED의 속도를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 LED가 5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좀 작은 컴퓨터랄까? 최소한의 연산을 하는 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간단한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저는 모양도 아까 이제 딱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디자인이 또 메시지를 가릴 수가 있죠. 기술이 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세 가지들의 어떤 균형적인 접점을 찾을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뉴미디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뉴미디어 아트라는 영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확장시켜 볼게요. 제가 뭐 아트라고 붙었지만 사실 저는 아트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이너 출신이었고 워낙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향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자체도 그냥 아티스트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 혹은 클라이언트가 있거나 고객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뉴미디어 아트라는 거에서 나는 아트는 빼고 뉴미디어라는 걸 가지고 오고 싶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트적인 성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 인풋과 아웃풋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데스크탑 모바일에서 보셨던 인풋, 흔히 알고 계신 인풋을 뉴미디어 아트 영역으로 가면은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이제 이것들을 아시면은 뭔가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셔도 이 원리를 조금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원리를 아시면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확장이 되어지죠. 먼저 인풋을 볼게요. 근데 낯설은 단어들이 있죠? 조금만 위치로. 네, 좀 대표적인 인풋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미디어 아트에서는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미디어와 미디어를 구분하는 경계가 참 모호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못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뉴미디어의 차이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자체를 만드는 경우가 뉴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 자체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팟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틀기 위해 스피커를 만들죠. 근데 똑같은 걸 만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계속해서 정말 뭐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뭐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내요. 혹은 HCI라고 하는 공학 영역,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통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영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면은 우리가 정말 온몸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컴퓨터 비전이라는 거.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메라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물체를 본다는 거죠.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쓰고 계신 아이폰 카메라를 통해서 무슨 태그 같은 것들을, 바코드나 태그 같은 것들을 인풋을 받아주죠. 혹은 얼굴 인식을 하기도 하고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쓰시기도 하죠.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컴퓨터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 카메라나 소니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쓰고 있죠.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여기 캠코더가 삼각대에 놓여 있는데 소니 제품 중에 파티샷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카메라를 그 파티샷이라는 삼각대 형태의 물건 위에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막 놀 때 얼굴들을 따라가면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구도로 3대2 이런 것도 잡아서 혼자서 사진을 막 찍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실컷 놀고 섰다고 와보면은 사람들이 예쁜 사진들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사진들이 찍혀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컴퓨터 비전이 될 수 있고, 뭐 CCTV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많이 써요. 근데 적외선을 쓰는 이유는 또 이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죠. 장점이 있어요. 사람은 볼 수 없고 카메라는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을 숨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런 영역이 컴퓨터 비전이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사람의 윤곽 같은 것들은 지금 뭐 가볍게 잡아내고요. 작품에도 많이 쓰고 있고, 제스처, 이제는 그냥 단순히 형태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스처를 인식하는 단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뭔가 물체를 막 손으로 인터페이스를 막 허공에서 제어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 기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명품 샵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조금씩 상품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하나의 솔루션 자체가 상품화 되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것들이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피지컬 컴퓨팅은 아웃풋에도 있어요. 인풋에도 있고,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요소들, 전자, 회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인풋에서는 센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센서의 종류는 정말 많더라고요. 상상을 못했던 방사능 센서도 있을 뿐더러 습도 센서, 광 센서는 워낙 흔한 거고. 이거는 어떤 센서가 쓰였냐면요, 150원짜리 틸트 센서 조그만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하나의 파이프 같은데 쇠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라는 거 아실 텐데, 스위치의 역할은 그거예요. 전기를 연결해주고 끊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이어지고 띄면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슨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디지털에서는 010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모스보호처럼 누르면 띄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틸트 센서는 기울이면 쇠구슬이 굴러가서 전기가 연결되어지고 일로 가면은 쇠구슬이 반대로 굴러가서 전기가 끊어지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흔들면은 전기가 이어졌다 끊어졌다라는 신호가 들어오죠, 컴퓨터로.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속도를 빠르게 해라, 이런 프로그래밍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센서부터 해서 뭐 휨, 압력, 위핏 있죠? 닌텐도 위핏, 그 밟고 요가 같은 거 하는, 예를 들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압력 센서, 위모트에는 가속도 센서랑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센서 같은 것들이 피지컬 컴퓨팅에서의 하나의 인풋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들어오는 신호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101, 온, 오프. 딱 그 들어오는 이후에는 모든 건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아웃풋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릴 거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작업이고 활용 가능성도 참 많아요. 사운드 인터랙션,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미 경험하고 계셔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이퀄라이저, 시각화 있죠. 그냥 옛날 같으면 하나 막대기로 된 이퀄라이저였어요. 높은 음, 낮은 음들을 분리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근데 이것들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무슨 파동, 무슨 뭐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해주죠. 아이튠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제공해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킨토시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해서 아이튠스에 넣을 수도 있어요. 집어넣으면은 나만의 이퀄라이저 영상이 생겨요. 이거의 원리는 사운드를 하나의 센서, 그러니까 마이크가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를 받아들여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변화시키느냐, 혹은 소리를 무슨 움직임으로 변화시키느냐,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마이크를 활용한 센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이거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면 복잡한데 이미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알고 있죠. 정전압 방식과 감압 방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멀티터치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현재 아이폰이 이슈가 되면서 그랬는데 멀티터치가 줄 수 있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터치가 가장 대표적인 뭐랄까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 물건과 대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X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텐저블한 인터페이스,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서 집어넣어 봤고요. 자,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요.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 작은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칩이 얼마 안 해요. 한 300~400원? 그 다음에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컴퓨터 한 대가 하던 역할을 이 칩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는 하나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냉장고든 어디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예를 들어 저런 전기 스위치는 되게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 연산이 필요가 없겠죠. 디지털적인 연산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기기나 제품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인풋을 설명드렸고 뒤에는 아웃풋을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거, 이제 작품이라고 했을 때 인풋이 작품이 되는 경우 있고 아웃풋이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엔 자기 생각을 담으려면은 이 프로세스라는 부분에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이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기계를 키네틱한 작품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설계가 되겠죠. 기어들이 어떻게 만나고 모터와 뭐 구조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에서 결국에 들어오는 값은 하나예요. 0101 디지털이라고 하면 나가는 값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값을 보내줄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풋과 아웃풋을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받고 있던 인풋을 다른 센서로 너무나 쉽게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는 뭔가 문맥적인 이야기가 변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아요. 자, 아웃풋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데, 네, 첫 번째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는 웹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픈 API라고 하는 요즘에 웹 2.0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요즘에는 그냥 트위터 각광을 받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보내주는 API 데이터를 가져다가 뭐 다양한 시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니클로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 유니클로가 내 아이디만 입력하면은 내 아이디에 있는 트위터들을 가져다가 트위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 다른 환경으로 그것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 밖으로 꺼낼 수도 있어요. 사실 서울스퀘어에 쏠 수도 있고요. 그런 아웃풋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그런 과정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증강현실이라는 거의 개념이 사실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게 가상현실이었거든요.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졸업작품도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들었었어요. 인테리어인데 전공이. 내가 만든 디자인한 공간을 HMD를 쓰고 직접 막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근데 버추얼 리얼리티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죠. 지금 다시 약간 떠오를까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실패했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있어요. 증강현실은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상승 기류를 타고 있죠.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확장한다는 개념은 동일한 것 같아요. 가상현실도 우리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증강현실도 우리의 경험을 확장을 해주죠. 근데 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을까? 제가 느끼기로는 가상현실은 현실을 대체하려고 했고 증강현실은 현실을 대체하기보다는 그것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일상 가운데 데이터의 층위가 하나가 더 덮여지는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했죠.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들이 주는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저는 실패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강현실은 지금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이쪽에 올인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던 거 때려치고 증강현실 연구하겠다. 돈 될 것 같다. 이것도 거품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실증이 나 있어요. 증강현실에.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은 아까 또 설명을 드렸었죠. LED 모터를 딱 보시면은 뭔지 알겠다 와닿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사실상 두 가지가 가장 기초가 돼요. 모든 비주얼을 표현할 때도 LED를 활용을 하죠. 뭐 이런 액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촘촘한 LED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따졌을 때 우리가 모니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200에 100 몇십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쫙 늘려놓아서 건물 하나를 덮은 만큼이 서울스퀘어에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를 굉장히 거대한 LED로 빛을 내고 있고 DNS 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비주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LED라면은 움직임에 있어서는 모터가 될 것 같아요. 뭐 수직적인 움직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회전하는 움직임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기어나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차 보시면 아시죠? 바퀴는 돌아가는데 뭔가 반복적으로 예전 기차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변화하는 거죠. 피스톤 변화할 뿐이지 기본이 되는 건 모터다.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이제 LED와 모터가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일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낯설은 개념이실 것 같아요. 앞서서 사운드 인터랙션을 설명드린 거는 사운드를 받아서 그거를 움직임이나 빛이나 영상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였죠. 소니피케이션은 반대로 음악을 만들어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움직이면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음악화되어져요. 요즘은 생성음악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조금 낯설은 개념이실 것 같아요. 소니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매핑. 요즘에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파사드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시죠? 저는 건축 쪽이라서 굉장히 친근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건물 전체를 덮어버리는 하나의 영상, 프로젝션. 그리고 뭐 빔버타이징이라는 개념도 요즘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커다란 빌딩에 남는 벽, 분양 잘 안 된 빌딩들, 적극적이죠. 그런 데다가 대형 프로젝션으로 광고 같은 것들을 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젝션 매핑. 근데 요건 뒤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확장해주는, 놀라움을 주는 약간 스펙터클을 중심으로 한 사례인 것 같고요. 3D 홀로그램. 사실상 3D 홀로그램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홀로그램은 눈속임이고 편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3D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투명 스크린에다가 영상 하나 겹친 정도, 혹은 거울을 구조적으로 짜서 이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니면은 회전하는,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영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사람 눈보다 훨씬 빠르죠. 반복적으로 360도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공중에 떠 있는. 근데 실제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샥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홀로그램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홀로그램이 모든 기술의 끝이다, 가장 궁극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프로모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만 다다르면은 홀로그램 같은데라고 하면 홀로그램이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용어로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미디어 아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 컴퓨터에 상당히 많은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니, C 언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시각적인 이펙트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많이 하는 작업은 콘서트나 이런 콘서트 같은데 영상 작업을 하거든요. VJ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모르겠어요. 클럽 같은 데서 영상을 틀어주는 사람과 저는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음악이 나올 때 어떤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몰라요. 나는 하나의 알고리즘만 짜놨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연주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노래 부를지 모르고,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짜놓은 알고리즘에 이 음악이 들어가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생겨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의도되어졌겠지만 내가 100%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많은 부분을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들이 줄 수 있는 경험이 이전의 영상, 그냥 뮤직비디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영상 파일을 틀어주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에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은 내가 소리 지르는 노력에 맞게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상이 쫙 펼쳐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인풋과 아웃풋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세 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낯설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주로 대기업들이 했던 사례들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자료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스크랩해놓은 영상들이 세보니까 조금일 줄 알고 셌는데 900 몇십 개를 세다가 이걸 왜 셌을까 싶은 900 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필요하실 만한 것들 몇 개를 모으고 그 안에서 이제 요소들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보이시네요. 저는 여기 밑에 연하게 글씨들이 써 있거든요.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 메타포, 두 번째는 공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개인화된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바이럴, 기억할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 메타포. 이제 인터페이스를 짤 때
뭔가 내가 기계를 작동하는 건 사실상 쉬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재밌고 자연스럽고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별 노력이 필요 없이 조작할 수 있을까? 그런 접근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메타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닌텐도 위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해도 버튼을 눌렀고 저거를 해도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이제는 테니스를 치면 진짜 테니스를 치고 볼링을 치면 진짜 볼링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타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아이 버터플라이라는 건데 증강현실 앱이에요. 지금 보셨나요? 이렇게 어떤 거냐면요, 떠돌아다니는 나비를 아이폰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잡는다는 행위를 정말 채집하듯이 이렇게 버튼은 카메라 버튼 눌러서 찍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작은 재미가 하나의 인터페이스 기재로서 역할하고 곤충을 잡는 듯한 메타포를 끌어온 거죠. 그리고 그 소재에 있어서도 나비라는 것과 잘 연결이 되어지고, 여기서 나비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수집하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 나비라는 것이 가지는 날개, 거기에 문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문양을 어떻게 연결했냐면은 장소가 가진 특색이나 기업이 가진 특색들, 이런 아이덴티티적인 요소들을 날개라가 이미지를 매핑을 했어요. 수집하고 잡고 또 이거를 잡아서 끝이 아니라 쿠폰으로 쓸 수 있도록 마케팅과 연결을 했죠. 이런 좀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 안에 사실 센서가 한정적으로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지는 않죠. 앞으로 스마트폰 새로 나오는 것들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에요. GPS, 중력 센서, 가속도 센서, 마이크 할 수 있는 게 아직 한정적인데 점점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면은 이런 상상력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센서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로 나비를 포획하는 재미를 줬죠. 그리고 뭔가 컬렉션의 개념,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하나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한두 번 하고 재미없는 게임이 아니라 난 이걸 다 모으겠다는 의지. 그래서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우지 않고, 최소한 지우지 않고 존속할 수 있다는 거. 네. 두 번째. 이거는 나이키에서 진행한 거고요. 나이키 프리라는 제품 혹시 아시나요? 신발, 나이키 프리라는 신발이 있어요. 런닝화인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미디어 아티스트,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고요. 지금 이 신발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도가 휘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신발이 끝까지 꺾여요. 일반 신발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 신발의 그 마케팅 포인트가 이런 유연함이에요. 이거를 악기의 인터페이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청을 함으로써 이 제품의 특성을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이 주는 경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음악 자체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성음악 인터페이스가 만들었는데 재밌죠. 여러 가지 삼박자가 정말 균형 있게 잘 맞아 떨어진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제품이 가지는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적인 접근을 했고, 그냥 그 인터페이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음악과 퍼포먼스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웹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여기가 메타포였고, 두 번째, 이제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는 공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재미와 주목성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를 볼게요. 헤르메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하나의 쇼윈도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쇼윈도는 마네킹에 옷이 걸려 있죠. 이거는 하나의 영상 디스플레이와
스카프 하나를 매달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화면 속에 있는 거는 가짜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지금 이 쇼윈도가 주는 경험은 가상의 것이 현실과 접점을 가지고 있죠. 영상 속에서 후 불면은 스카프가 실제로 휘날리는, 이런 거는 어떤 인풋과 어떤 아웃풋이 연결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 위에다가 인풋 아웃풋을 계속 적어놨는데 보셨나요? 이거는 무비 클립과 하나 영상과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아웃풋을 활용을 했죠. 뭔가 바람을 만들어내는 피지컬 컴퓨팅.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랬을 때 영상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제품과 직접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경험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회사예요. 스피커 회사라고 들었는데 스피커를 런칭하는 하나의 쇼였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듯한 박물관 같은 건물에 이렇게 스피커 두 대가 굉장히 거대하게 서 있고요.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맞춰서 바닥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라는 요소를, 소리라는 속성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감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이벤트들을 스피커가 발생시키는 음악이라는 속성을 빛의 파장으로, 하나의 되게 스펙타클한 경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저 현장에 있었다면은 저는 두고두고 잊지 않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멀티터치인데요. 다 아실 것 같아서, 멀티터치가 어떻게 일상 영역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는가. 이건 인텔에서 컨셉으로 만든 사이네이지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막 다음에서 디지털 뷰라는 것도 내놓고, 이제 더 이상 멀티터치가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예전의 광고는 사람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그런 정보의 해상도적인 측면이 달라졌고, 같은 면적이라도 훨씬 가까운 시점에서 많은 정보들을 쏟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도 변화할 수 있고 인터랙션 할 수 있고, 그래서 멀티터치를 통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험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퍼셔널. 참여자 개개인의 행위나 속성이 반영되어지는 개인화된 이야기. 앞서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죠. When people think about navigation, they don't think 이거는 노키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인포스트라는 작업이에요. 보시면은 크레인으로 전광판에 달린 이 방향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몇 미터, 어느 장소가 몇 미터인지. 근데 노키아죠, 휴대폰 회사. 그래서 자기네가 구축되어 있는 휴대폰이라는 플랫폼과 웹상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그냥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죠. 크레인이 나를 위해서 그 방향을 움직여주고 디스플레이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 괜히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래서 오비스토어라는 이제 자기네만의 웹스토어를 통해서 이건 트위터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이게 뭐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지만 두고두고 이렇게 영상화되어져서 사람들이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경험일 것 같아요. A physical installation is powered by the public, both through the web. 위치가 적힌 SMS를 받아서 전광판이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뭔가 정보를 좀 과한 방법으로 전달받죠.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IBM의 사례인데요. 컴퓨터 비전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지컬 컴퓨팅으로 아웃풋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피지컬 컴퓨팅은 색상이 변하는 LED예요.
using a color sensitive camera. 카메라가 색깔을 인식을 하죠. 색깔을 인식한 거를 LED로 같은 색깔을 다시 아웃풋에 내줘요. 이건 이제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IBM에서 내세우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 광고 앞에 서면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이 이미지에 반영을 해줘요. 실제로 스마트 플래닛의 그 로고 아이덴티티 디자인 체계를 보면 되게 많은 색깔과 모양이 변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음이고 공해일 수 있는 광고가 뭔가 내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경험할 뿐더러 내 머릿속에 박아넣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고 블로그에 올리게 되고 점점 이렇게 이슈화 되어질 수 있는 광고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이에요. 기술은 그다지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하나의 광장에 CCTV가 있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보세요. 이거는 일종의 비주얼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비전, 그리고 아웃풋은 이런 거를 증강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전광판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인 차원의 경험으로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역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스퀘어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밌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이고요. 뭔가 희롱하는 듯하지만 좋아해요. 이런 사례가 있고요. 요거는 조금은 정적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하나의 기부 버스 정거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빨리 넘겼네요. 영상이 있어요. 이런 기부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꾸 눈을 마주쳐요.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뭔가 시선을 맞이하는 대단한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시선의 약간씩 움직임인데 뭔가 이런 기부라는 것과 동정심이라는 내면적 기제를 잘 연결해서 지갑을 여는, 그리고 그 공익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죠.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런 개인화된 속성들 있었다면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증강현실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류샵에서의 컨셉이에요. 아직 현실화된 기술은 아닌 것 같고. I think my mom was. This is great.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증강현실, 시스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키보드로 음악을 연주를 해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있는 이 기계적인 장치들을 원격으로 제어를 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공이 튀어나와서 음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씩 접속을 해서. 저도 해봤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컨셉만큼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앱솔루트는 아시다시피 정말 잘하죠. 디자인 경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이런 이벤트나 비주얼 디자인, 포스터 정말 잘하잖아요. 이거는 앱솔루트 쿼텟이라고 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었어요. 스펙타클하죠. 멀리 있는 거대한 기계 내가 제어한다는 게. 이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의 하나의 사례일 것 같아요. 미디어 파사드 사례는 정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 거고 삼성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빔 프로젝터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험의 확장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5번 했어요, 이미.
서울대 쪽에서 한번 했고, 중앙일보에서 한번 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한번 했고요. 아주 큰 하이테크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하죠. 굉장히 강력한 빔 프로젝트가 하루에 들리려면 많은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법적인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요즘에 용어로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삼성이라서, 예술가들이 했을 때 이런 거 없는데, 삼성이라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안 해서. 어쨌든 광고가 노출된다는 측면인데, 뭔가 재미도 주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삼성 디스플레이. 아까 링크가 끊어졌던 게 다시 들어왔네. 이거는 약간 공익적인 이벤트예요. 좀 저도 되게 보고 신기했는데, 하나의 트릭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앞으로 돌릴까요? 왜냐면요, 아까 같이 이제 공공장소를 CCTV가 전광판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일부분을, 지금 보이시는 일부분을 가상화된 이미지, 미리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중첩을 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 막 싸우고 있고 되게 긴급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있는 장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전차가 지나가면 영상에서도 전차가 지나가요. 분명 실시간인데 내 옆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이 전광판에는 보여지고 있어. 뭔가 이게 가상과 현실을, 현재 상황을 뒤섞음으로써 몰입하게 되고, 결국엔 거기서 주고자 하는 공익적인 메시지, 폭력에 대한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보고 신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네, 이런 시뮬레이션의 차원들. 바이럴,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삼성인데요. 참 소모적인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양에다가 LED들을 달았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하이테크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개가 양을 제어하죠. 정말 빠르게 돌린 걸 텐데,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런데 이게 바이럴 마케팅인 것 같아요. 의도도 알 수 없고 뭔지 알 수 없는데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죠. 불꽃놀이를 하는, 아까는 낮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조금 더 화려한 영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정말 양을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막이 올라가면서 이 한마디를 던지죠. 삼성에서 LED를, 이 피니쉬도 양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과 아무 관련이 없고 삼성 제품과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LED라는 전혀 다른 LED지만 그런 접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의도를 알 수 있다. 근데 궁금증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이고. 그래서 이런 바이럴이 있고, 네, 이제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인 경험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둠 속의 대화라고, 제가 이 영상을 웹사이트를 직접 캡처를 한 건데요. 저는 갔다 왔어요. 한번 안 가보셨으면 가보시길 권해드리는데, 일단 네이버 쪽에서 이런 아이덴티티 디자인 같은 거 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시가 끝나서 이제 로비에 나왔을 때 하나의 이런 캡처월이 있거든요. 어떤 컴퓨터 비전의 일종이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방명록이 될 수 있는 네이버라는 창에 모티브를 한 티켓을, 뭔가 메모지를 주고요. 거기다가 자기만의 방명록을 써서 사진을 찍으면 웹에서 공유를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다행이죠. 따라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 어둠 속의 대화 전시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최근에 정말 최근에 한 건데 베이직 하우스에서 했던 되게 공익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집 없는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예술의 영역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디어 아트가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여기서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메시지를 적죠. 그것들이 하나 블럭이 되어지고 뭐 프린트도 되어지고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움직임이 이 안에 있는 캐릭터와 반응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목소리도 반응해요. 그리고 이걸 웹사이트에 가보실 수 있는데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메모를 남겼던 것들이 블럭으로 내가 벽돌을 하나를 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된 것도 매장에서 쿠폰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익적인 메시지와 마케팅을 잘 엮은 그리고 예술적인 재미도 줄 수 있고 네. 웹사이트는 제가 자료에 같이 넣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포터블한 이슈인데요. 모바일 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모바일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마술가가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이 피켓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적외선 LED를 활용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이 피켓의 위치만 트래킹을 해서 거기에만 영상을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마술처럼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데 사람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마술이지만 언제든지 휴대 가능한 광고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술적 이슈가. 물론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그다음 재미적인 요소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냥 컴퓨터, 랩탑과 카메라와 프로젝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좀 유명한 거라서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레이저 그래피티라고 해서 그래피티 리서치 랩이라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집단이에요.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오픈소스로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제가 장비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자료에 넣어놨는데 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빼고요. 하나가 레이저 포인터인데요. 보시면은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에다가 그래피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레이저가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저는 한번 와서 했었어요. 이 작가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 작업을 했었고 중국에 건너가서 작업하다 행방불평이 됐다고. 왜냐면은 주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적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만큼 파급력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유튜브 동영상에 100만,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동아일보 건물에 MB 정권에 대해 뭐를 좀 쓰고 갔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을 보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품의 퀄리티로서는 좀 저열할 수 있는 제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작업 3개 정도를 뽑았어요. 대신에 속속들이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봤는데요. 3개인데, 하나는 프리허그라는 작품이고, 온라인 데이터를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확장했는지, 뭐, 증강현실이란 증강현실일 수도 있는데, 뭐, 전 증강현실이란 말 좀 애매하고 잘 안 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링크라는 작품이고,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캐논 코리아랑 작업을 했던 전시고요.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라는 첫 번째 이제 프리허그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어떤 모티브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왔는가 했을 때 사람들의 행위에서 인터넷은 키보드로 소통하죠.
그나마 조금 인간적이라면 웹캠으로 목소리로 그것도 그다지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현실에서는 되게 다양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런 교류가 힘들까? 그 중에서 허그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프리허그라는 아시죠? 이렇게 좀 공익적인 모르겠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따뜻함을 전해주거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도 있는데 하나의 사례 정도는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캠이 관객의 움직임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가 관객의 모습을 쏴줘요. 화면에. 그 다음에 그 화면에는 가상의 데이터가 또 입혀져요. 그게 증강현실이죠. 내 모습이 보이면서 가상의 데이터가 입혀지죠. 근데 그 가상의 데이터는 오픈 API라는 걸 통해서 네이버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요. 우리는 키보드로 검색창에 네이버 엔터를 누르죠. 그 행위를 피켓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 피켓을 들면은 어떤 검색어가 검색어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러브,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있는 피켓이 있고 그 피켓을 들었을 때 그 검색어를 네이버에 집어넣게 되고 그 과정은 보이지 않겠죠.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그걸로 검색되어진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가 들고 있는 피켓에다가 뿌려줘요. 덧입혀주고 그 블로거가 누군지, 언제 올린 포스트인지. 그래서 일종의 가상의 프리허그. 나와 인터넷에 있는 블로거. 그 사람은 그냥 사랑해요라는 내용이 들어간 포스트를 올렸을 뿐인데 그 데이터가 나에게 가져와져서 덧입혀져요. 그걸 또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뭐 그런 그런 검색어에 넣어놨을 때 다시 검색되어져서 또 피켓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선한 메시지가 흘러서 가는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을 인스톨레이션, 설치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아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결국에는 작업을 하려면은 많은 이해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최근에 프로젝터로 작업을 하드만 해서 프로젝터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제 상상력이 더 확장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영상을 보실게요. 이게 버전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인천 송도에서 했던 거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켓에 들었을 때 키워드가 적혀있죠. 이 피켓이. 이거는 프리허그라는 피켓이고 프리허그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적외선으로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기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시죠? 여기 숫자가 따라가고 있는 건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컴퓨터가 읽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마커가 있어요. 증강현실에서 쓰는 마커가 있고 카메라가 그걸 추적을 해서 이 위치를 파악하고 각도, 크기까지 알아요. 그럼 나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이 이미지는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죠. 기술을 숨기기 위해 또 하나의 기술을 쓴 거죠. 적외선 LED와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서 마커를 눈에 보이지 않게 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은 마커를 보이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반 이상은 근데 이거 마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커가 안 보여야겠다. 그거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미지가 이거보다 사실 더 커야 되는데 계속 코드는 현장에서 바꾸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이 장면이 이렇게 해서 프리허그라는 것이 가상의 프리허그가 데이터가 이루어지는 순간 캡처를 해서 이 벽에 보여지고 실제로 집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공유되어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썼죠.
아직은 증강현실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작업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슈를 특징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니터로 그 블로그를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포스트예요. 근데 현실 공간에 가져와서 뿌려졌을 때 뭔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그 이미지를 보게 되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뭔가 할 수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이 찍혀라. 버튼을 누르면. 근데 프리허그라는 거는 피켓을 들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프리허그 하면은 피켓을 들잖아요. 그럼 이 드는 행위 자체를 스위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따로 학습이 필요하거나 뭐 다른 스위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이 필요 없는 하나의 메타포, 그냥 모티브, 프리허그의 모티브를 작동의 원리로서,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기술을 숨김으로써 기술을 의식하지 않게 했고,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또 흘러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걸 또 올려서 다시 검색되어질 수도 있고, 데이터 속의 데이터 속의 데이터.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좀 차가운 매체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떤 발상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사례인데요. 디자인 큐브라는 전시고요. 제가 작품을 전시했던 거는 라이트 링크라는 작품이었어요. 두 군데서 전시를 해요. 2달 동안 한 달씩 2군데인데 처음에는 남산 타워 옆에 여기 보이시는 게 남산 타워고요. 한 달은 광화문에 저기 어딘가에 전시를 했었고요. 예, 여기 살며시 보이시는 저 조형물이에요. 제가 건축을 전공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조형적인 요소 그리고 조형적인 요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예쁜 게 아니라 저기다가 제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뭔가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뭔가 꼬여있고 뭔가 타고 들고 두고 순환하고 반복되지만 눈으로 그 형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복잡한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길 찾기라는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웹상에서 보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그거죠. HTML, 막 말도 안 되는 코드.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없는데 뭔가 웹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그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아이콘화 시켜주고 기능화 시켜주는 거죠. 그런 모티브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디자인 큐브는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런 큐브를 임대를 해줘요, 작가들에게. 그 안에 자기의 컨셉이 담긴 자기 작품을 전시해라. 이런 유리 케이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네,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케이스 안에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역할은 진열장이죠. 보호막이고 하나의 유리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 안에 뭐 가구를 전시하기도 하고 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뭐 그래픽을 전시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를 뚫고 나오고 싶었어요. 이 케이스를, 유리 케이스를. 어떻게 했느냐. 남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놀란 거는 아침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고, 낮에는 왜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고, 밤에는 연인들이 많아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밤낮으로 그냥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특히 외국인들 정말 많았어요.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만큼 노출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광고를 했다면 굉장히 비쌌겠죠. 비싼 광고료였겠죠. 자, 이런 부분이었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지나 볼게요. 이런 조형적인 작품이에요.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이 하나예요. 이면을 따라가다 보면은 안쪽 면, 바깥면의 구분이 없고 순환하게 되죠. 순환한다는 모티브를 또 하나 원과 연결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원이 보이시죠? 원이 보이시죠? 원도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아이팟에 있는 휠처럼 순환을 하는 거죠. 무한히 돌아요. 제어하는 것
인풋도 무한히 회전을 하고 아웃풋도 무한히 회전을 해요. 빛이 그 면을 타고서 돌거든요. 그랬을 때 복잡하게 꼬여있는 형태를 이 빛이라는 게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 빛이라는 거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들은 각각이 터치 센서고요. 아이폰에 쓰이는 정전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촉하지 않아도 몸에 있는 전기, 뭐 요즘 소세지 막 맥스봉이 화제가 되잖아요. 전기의 변화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유리면 안에다 설치를 했을 때 유리 밖에서 손을 대도 터치가 되는 거예요. 센싱이 되는 거예요. 손이 닿다는 거를. 좀 그 감도를 높여놓으면 이런 나무 테이블조차도 뚫고 감도를 가져요. 많은 재료들을 관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센서들 알고 있어.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포장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지죠. 이 원을 큐브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의 그냥 보호장치였다면 이제는 큐브 면이 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죠. 안에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상징하는 가상 공간과 나는 밖에 있는 현실 공간. 이 센서와 유리벽이 그 접점에 있는 뭔가 하나의 인터페이스. 우리가 보는 모니터, 키보드 이런 역할인 거죠. 설계했던 과정들이고요. 작품 영상인데요. 이런 작업까지 혼자 다 하라고 정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산이 찾죠. 지금 시간을 하고 있는데 면에 따라서 굉장히 신나긴 해요. 화면이 너무 안 보이셔서 빠르게 넘길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캐논과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이거는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작품도, 전작품을 같이 만들었고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기획자는, 만능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획은 참 힘들구나.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캐논과 진행했던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고, 압구정동에 있는 캐논 플렉스라는 쇼룸이거든요. 플래그십 스토어고 밑에 이제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시가 되어졌고요. 한 달 반 정도. 네, 여기서의 이제 특징이 있었다면은, 저는 일단은 스스로 평가하기로는 이전에 좀 없던 접근이었다고 평가를 스스로는 하고 있어요. 어떤 면이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캐논이 요구했던 거는 자기네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런 기업전들은 잘 없죠. 뭐 이런 무슨 박람회에서 이렇게 부스 하나 차리는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뭔가 기업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전시라 그런 것들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캐논 플렉스가 가진 장소적인 특수성. 장소 자체가 그 브랜드, 그 기업의 장소였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SK가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나비,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있겠죠. 저기 SKT타워에 코모라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도 있겠고,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네 기업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전시 자체의 기획 의도가 캐논 플렉스라는 데가 생긴 지 1년이 되는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1주년 기념이다. 그것도 담아내야 했어요. 이 세 가지. 두 번째는 이벤트를 열었죠.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베스트샷이라는 것들이 꾸준히 이렇게 선발이 되어 왔어요. 이번에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거와 또 별도의 이벤트를 통해서 한 사진 300장 정도를 수집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 공간을 전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전시되었던 모든 작품을 또 넣어야 돼요. 유명한 작품, 정말 뭐 구본창, 막 정말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작품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보니까 사진이 한 400 몇십 장이 되더라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전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그동안 전시했던 방식은 액자에 프린트되어진 작품 20여 점이 벽을 따라서, 예를 들어 이 공간이면 벽을 따라서 쭉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전시였는데, 그러면 이걸 과감하게 한번 벗어나 보자. 근데 캐논도 그거를 허용하기가 되게 보면 큰 용기가 필요했고, 저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양쪽 다 큰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미디어 아트. 이번에 이제 미디어 아트가 또 화두가 되어야 되죠. 저를 비롯해서 5분 정도의 작가분이 같이 작업을 하셨고요. 실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기획은 한 몇 달 했는데 작업은 한 2달? 2주. 왜냐면 앞에 전시가 끝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전시에 있어서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앞에 분명히 그 사람들의, 유저들의 사진을 전시해야 돼요. 미디어 아트를 또 전시해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보여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미디어 아트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컨텐츠는 그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접점을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진 거죠. 둘 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특이한 포지셔닝인 것 같고요. 그 과정 자체가 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이제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좁은 공간에 사진이 400장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0장 사진을 프린트를 해놔요, 벽에. 물론 예산이 안 돼서 못하죠. 공간이 좁아서 못하죠. 만약 할 수 있어서 했다고 쳐요. 자, 이제 네가 올린 사진을 와서 찾아라. 찾아보고 보고 가라. 와, 이 많은 사진 중에 내 사진을 찾죠. 막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찾았어요. 봤어요. 모니터로 보던 거랑 똑같아. 친구 보여주고 사진 찍고 집에 가겠죠. 그런 식의 뭔가 사진을 찾는다는 경험이, 이 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찾는 과정이 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까를 이 미디어 아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 컨셉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식의 접근이 아니죠. 미디어 아트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캐논의 이미지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했을 때 광학 기술들을 활용하고 카메라 자체, DSLR 자체를 인터페이스로 써요. 실제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들. 어려운 부분은 사진이란 매체를 젊은 사람들도 쓰지만 50대부터 뭐 80대 정말 많은 연령층들이 카메라라는 걸 활용을 하고 사진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들은 너무 달라요. 누군가는 필름을 썼고 누구는 흑백을 썼고 요즘은 동영상을 찍어요, DSLR. 이런 다채로운 경험들을 어떻게 묶어줄 수 있을까? 어떤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먼저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시장이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하나하나가 작품이에요. 이렇게 작품들이고, 여기는 지하 공간인데 1층에 쇼룸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품들을 만지는 그 쇼룸에도 작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가구 디자인부터 이런 걸 다 직접 하고 만드는 것까지 직접 너무 고생을 했죠. 자, 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거를 미루고 있다가 이 발표를 위해서 급하게 밤을 새서 편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작품은 3면 스크린을 쓰고 있어요. 하나의 작품이 스크린 3개로 나오고 있어요. 저것도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은 다 빨간색이고요. 지금 이 빨간색 띠는 캐논의 L렌즈라는 빨간색 띠를 가진 렌즈의 모티브예요. 전체적으로 빨간 띠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 텅 빈 전시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죠. 자, 요거는 이제 제스처 테스트하고 있고 사진을 넘겨보는, 영상이 너무 안 보이시네요. 나중에 모니터 인터넷 다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에요.
뭔가 보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프로세싱 거치면은 단순화시키는 걸 보실 수 있고 작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번의 이벤트를 열어서 뭐 오프닝 행사도 거창하게 했었고 한 80, 90명 왔었고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도 이용하고 폼스퀘어도 이용하고 작가회의도 하고 지금 보시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이 찍혀요. 여기에서 약간의 트릭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작품은 이제 이런 모티브였어요. 옷가게에 가면은 내가 이 옷과 잘 어울리는지 거울 앞에 서서 보잖아요. DSLR에 주는 모티브가 전문가, 이거는 내가 이 카메라를 가짐으로써 나 사진 되게 못 찍는데 전문가가 된 느낌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그런 걸 마케팅 포인트로 잡죠. 전문가가 되라고. 그랬을 때 DSLR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잡고서 인증샷, 거울 보고 한번 찍어보고 친구랑 서로 찍어주고 이런 사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옷가게에서 옷을 내가 잘 어울리는지 맞춰보는 것처럼 카메라의 가게에 가서도 카메라를 들어보고 쇼윈도 앞에 서서 나랑 잘 어울리는지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 한번 누려보자. 그랬을 때 그 거울을 실제 거울로 쓰지 않죠. 이거 보시면은 카메라 앞에 서요. 그럼 내 모습이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찍으면 신기한 거는 이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 스크린이 찍혀야 되잖아요. 반대예요. 실제 내 모습이 찍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카메라는 실제 사진 찍는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플래시가 터지잖아요. 플래시의 빛이 카메라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내 모습이 캡처가 돼서 이쪽에 모여지고 또 하나의 이슈는 조금 전에 이거의 이슈는 이 방명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사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사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작품을 감상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 사진이 없어요. 나는. 그럼 뭘 감상하지? 자기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전시장 어딘가에 숨겨지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러면은 전체 컨셉상 뭔가를 찾아간다는 컨셉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웹에서도 볼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전시가 좀 특이한 점이 가운데에 동그란 원이 있고 그 원의 중심으로 작품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뭐 전시장에 가면은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죠. 뭐 텍스트가 붙어 있기도 하고 종이를 주기도 하는데 이 전시의 경우에는 바닥에 뿌려지는 영상이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글씨들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이 작품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또 방향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포메이션의 역할을 하는데 반짝반짝했던 거는 이 작품의 모티브예요. 이 픽셀이 반짝반짝하죠? 아까 컴퓨터 비전 내 움직임을 검정과 흰색 픽셀로 나눠서 마치 불이 켜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뭔가 예전에 슬라이드 필름을 루페, 라이팅 박스에 놓고 루페로 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모티브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런 거는 캐논 카메라로 보면은 뭔가 선명하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 광학기술, 우리 건 선명하고 화질 좋다. 그런 것들, 이제 뿌연 이미지들이 이 카메라로 들여봤을 때 그 부분만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 이것도 이게 뭔가 책장이 넘어가는 듯한 글씨 타이포 모션을 만들어냈죠. 이 마지막 작품인데 이거는 앨범을 모티브로 했어요. 이 안에는 정말 400장의 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딴 작품의 사진들이 조금 작게 들어갔다면 여기는 정말 크게 400장이 다 들어가 있고 앨범을 넘겨보듯이 1년간의 캐논 플렉스에 있는 사진도 볼 수 있고 자기 사진, 중요한 거는 자기 사진에 와서 찾는 거였는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시든 오셔서 죽어라고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찾아서 그거를 꺼내놓고 DSLR로 찍어요. 블로그에 올리죠. 예전에는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 컴퓨터에 놓거나 프린트해서 내 책상에 놨죠. 이제는 감상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사진이 온라인을 타고 갔다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왔다가 또 찍어서 또 온라인으로 가서 사람들하고 보고 뭔가 사진을 감상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층으로 매장으로 가면은 매장의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이런 작업이
매장 음악과 반응하는 이런 영상, 사운드 인풋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상설로 연결이 되어지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미디어 아트의 좀 맹점이라면 판매 개념이 참 어렵다는 거. 그냥 복제 가능하고 막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적이고 해서 판매가 좀 애매한데, 이런 거는 이제 라이센스 개념으로 판매도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기업에다가. 그리고 밑에 있던 작품 중에도 예상 못하게 그거 사고 싶다는 다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접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젊은 층들도 좋아하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메타포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다양한 연령층들을 좋은 기억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진으로 이 기술적인 이슈들을 조금만 볼게요. 이런 전시장이고, 이런 3면 스크린, 프로젝터 세대가 컴퓨터 한 대에서 아웃풋이 되어져요. 이게 주는 경험도 상당히 나를 둘러싼다는 몰입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들이 척척척 넘어가는데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 어떤 거냐, 어떤 몰입감을 주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접근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DSLR을 이용하는데 스위치 역할을 플래시의 빛이, 카메라가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두 가지는 아무런 싱크가 디지털적인 싱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계적인 싱크도 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사진을 찍으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굉장히 멀리에 있는 벽으로 또 파일이 전송이 돼요. 그것도 딱딱 말씀드리면 드롭박스에 그냥 올려서 그쪽 컴퓨터를 봐서 불러오기만 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거든요. 여기에는 하이테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빔 프로젝터가 11대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아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작품이 있었죠. 이것도 카메라를 하나 인터페이스로 썼어요. 후레쉬의 역할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이 앞에 보시면은 적외선 레이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캐논 AS 센터에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고장난 걸 고치기만 하다가 멀쩡한 거 바꿔서 부숴달라고 하니까 이상해하면서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뭔가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다가.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라 적외선 레이저를 박아서 실제로 스크린에다가 레이저 포인터 점 하나가 쏴지고 있고 적외선 카메라가 그걸 추적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요. 이게 적외선 레이저고 공장에 어렵게 맡겨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장 테스트들. 이런 거는 카메라 같은 걸 개조를 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엄청나게 뜯어요, 제가. 멀쩡한 카메라. 하여튼, 이런 해킹이라는 문화가 미디어아트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그대로인데, 컨텐츠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도 뭐 같은 게임기인데 막 해킹이 돼 있어서 이상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 반대로 컨텐츠는 그대로인데 인터페이스가 달라져 있어요. 어떤 게임 하우스인데 그거를 자전거로 대체를 했어요. 진짜 막 자전거 페달 돌려야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대로인데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인터페이스는 그대로인데 컨텐츠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새로울 때랑 또 다른 경험이에요. 뭔가 나에게 익숙한 요소가 하나가 걸쳐 있다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킹이라는 것들이 주는, 분명히 DSLR로 찍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달라. 이런 경험들. 장점은 학습이 필요 없는 거죠. 이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논과의 기나긴 작업을 올 상반기 이렇게 마쳤고요. 프로모션 이벤트들. 이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의외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막 어떻게 설명드리고 데모도 보여드리고 근데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죠. 이런 건 이제 공유되어지는 거. 이렇게 아이폰으로도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시장에 누가 왔다 갔는지를 저는 집에서 보고 있죠. 이렇게.
찾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많은 이슈들을 다룬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장소나 시간, 감각의 혼합 등의 경험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일단 기술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캐논 전시를 보셨다시피 그다지 거창한 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라이센스 주고 뭐 돈 비싼 거 사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 기술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은 경험이나 장소, 시간적인 한계들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에만 치우친 접근은 또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거는 공학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공학자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하는 실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그거는 한 번 딱 놀라운 경험을 주기에는 적절할 수도 있는데 지속되기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을 통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려면 이게 기술이 새롭고 인터페이스가 새롭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풋과 아웃풋의 기술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특히 일부인데 그런 것들을 쓸 줄은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은 이런 인풋과 이런 아웃풋을 연결을 했더니 아까 아이 버터플라이 보셨죠? 이 안에는 무슨 센서가 있고 뭐가 있어. 연결했더니 이런 모티브를 담은 행위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그 남겨진 부분을 완성해 나가는 상호작용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원하는 가치와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 창작자가 원하는 가치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세 가지를 다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온 바로는. 그래서 기업들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고 전시에서는 큐레이터들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인터페이스라는 거가 너무 친절해요. UX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와는 좀 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친절해요. 근데 동기부여를 주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게임이 너무 인터페이스가 친절해서 너무 쉬워요. 그냥 깨짝깨짝만 하면 다 컨트롤이 돼. 재미가 없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이제는 단순히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돌아가고 고민을 하고 어려워요. 근데 나에게 뭔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게 소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균형 있는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한 경험이나 정보를 넘어서서 감성적인 영역을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이야기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